3,000원짜리 물건 하나 때문에 26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26살 지아. 그녀는 마트에서 절도범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 황당한 사건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손목에 찬 은색 팔찌 하나, 26년 동안 감춰졌던 비밀, 그리고 딸을 찾아 헤맨 한 아버지, 끝없는 기다림. 지금부터 여러분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재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이천자고이였으면 내가 이런 얼굴로 살고 있겠어요?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아니, 정말 몰랐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마트 사무실. 지아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3,000원짜리 영양음료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센서가 인식하지 못해 계산에서 빠진 그 작은 물건 하나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었다. 마트 직원은 차갑게 말했다. 경찰 신고는 이미 들어갔고요. 법원 출석 통지서 받으실 겁니다.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목에 찬 은색 팔찌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다. 26해를 함께한 그녀의 유일한 과거였다. 마트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지아는 비닐봉지를 꼭 쥐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봉지 안에는 치매 초기 양어머니 명순을 위한 약과 영양제가 들어 있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편의점 아르바이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카페 홀 서빙, 그리고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의 마트 계산대. 지아의 하루는 3개의 근무지를 오가는 연속이었다. 쉬는 시간은 이동하는 버스 안이 전부였고 밥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명순의 건강이 나빠진 건 작년 겨울부터였다. 처음엔 약속을 잊어버리는 정도였지만 점차 같은 말을 반복하고 집 앞 슈퍼의 위치를 헷갈려 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내렸고 약값은 매달 20만 원씩 나갔다. 지아는 명순을 엄마라고 불렀지만 혈육은 아니었다. 26년 전 새벽 시장 골목에서 울고 있던 그녀를 명순이 발견했다. 당시 5살이었던 지아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손목에 찬 은색 팔찌만이 그녀의 유일한 단서였다. 명수는 아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보호센터를 거쳐 결국 그녀가 지아를 입양하게 되었다. 법적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명수는 지아를 친딸처럼 키웠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20여 년이었다. 하지만 명순이 아프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명순의 청소일도 그만둬야 했고 수입은 지하의 3중 근무로만 유지되었다. 월세, 공과금, 약값, 생활비.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지하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리고 오늘 센서 오류로 인한 이 황당한 사건. 지하는 정말 몰랐다. 너무 피곤해서 계산대 화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저 봉지에 물건을 담고 카드를 긁었을 뿐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좁은 반지하 원룸의 문을 열자 명순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엄마, 약 가져왔어요. 명순은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 지아 왔구나. 밥은 먹었어? 라면을 끓여 명순과 나눠 먹으며 지아는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엄마, 제가 법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법원? 왜? 마트에서 실수가 좀 있었어요. 명순의 표정이 굳어졌다. 우리 지아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괜찮아요. 오해 풀면 돼요. 하지만 지아는 불안했다. 절도 의심.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다. 정가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일자리를 잃게 되면 명순의 약값은 어떻게 마련할까? 밤늦게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아는 손목의 팔찌를 만졌다. 은색 팔찌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안쪽에는 작은 각인이 있었지만 너무 오래되어 희미해져 알아볼 수 없었다. 이 팔찌가 유일한 단서였지만 지아는 자신의 과거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명순이라는 따뜻한 엄마가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은 궁금했다. 나는 누구였을까? 왜 시장 골목에 혼자 있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사치였다.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다. 민원 조정실. 회색빛 복도를 따라 걸으며 지아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출석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 대기실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지아는 구석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이지아 씨? 목소리가 들렸다. 지아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일어났다. 안내를 받아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다. 책상 너머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기준호. 은퇴 후 민원조정 봉사를 하고 있는 전직 공무원이었다. 기준호는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다. 이지아 씨 맞으시죠? 본인 입장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피곤해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고 고개 좀 들어주시겠어요? 지아는 움찔했다. 기준호가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얼굴 좀 보세요. 억울한 분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수심 가득한 눈, 파리한 얼굴. 그 순간 기준호의 손이 멈췄다. 눈매, 턱선, 이마의 곡선. 기준호는 숨을 삼켰다. 무언가가 가슴을 쿵 내리쳤다. 이 낯선 여자의 얼굴에서 그는 너무나 익숙한 누군가를 보았다. 아니, 착각일 것이다. 26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그의 시선은 지아의 손목으로 향했다. 은색 팔찌. 햇빛에 반짝이는 낡았지만 여전히 빛나는 은색 팔찌. 기준호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팔찌 어디서 나신 거예요? 아, 이거요? 지아는 손목을 보며 말했다. 어릴 때부터 차고 있었어요. 제가 가진 유일한 제 과거의 유일한 흔적이요. 기준호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다. 혹시 입양되신 건가요? 지아는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아세요? 아니, 그냥 기준호는 말을 더듬었다. 팔찌가 특이해서요. 지아는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었다. 네. 저는 친부모님이 누군지 몰라요. 26년 전에 시장 골목에서 발견됐대요. 그때 이 팔찌를 차고 있었고요. 26년. 시장 골목. 은색 팔찌. 기준호의 뇌리에 오래된 기억이 스쳤다. 26년 전 그가 잃어버린 딸. 윤별. 새벽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던 딸.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던 딸. 그리고 딸이 차고 있던 은색 팔찌. 저 실례지만 기준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그 팔찌 안쪽에 뭔가 새겨진 게 있나요? 지아는 놀란 표정으로 팔찌를 벗으려 했다. 어떻게 아세요? 있긴 한데 너무 희미해서 잘 안 보여요. 봐도 될까요? 지아는 조심스럽게 팔찌를 건넸다. 기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받아들었다. 안쪽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숨이 멎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각인. YB 97만 315윤별. 1997년 3월 15일. 기준호의 딸이 태어난 날.
팔찌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기준호는 두 손으로 팔찌를 꼭 쥐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26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지금 자신의 앞에 앉아 있는 것일까? 선생님?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으세요? 기준호는 정신을 차렸다. 아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 확인해야 한다. 죄송합니다. 잠깐 정신이 기준호는 팔찌를 돌려주며 말했다. 혹시 보호센터 기록 같은 게 남아있나요? 글쎄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당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센터를 거쳤다고는 하는데 어느 지역이었죠? 구미중앙시장 근처였다고 들었어요. 구미중앙시장. 기준호가 26년 전 살던 동네. 딸을 잃어버린 그곳. 기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지아 씨, 제가 먼저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마트 거는 제가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호센터 기록 제가 한번 찾아봐도 될까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제 과거가 어땠는지. 상담이 끝나고 지아가 나간 뒤 기준호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26년. 그는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전단지를 돌렸고 실종아동센터에 등록했고 사설탐정까지 고용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리고 오늘 그 희망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눈앞에 나타났다. 기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보호센터 기록을 찾아야 했다. 제발. 기준호는 속삭였다. 제발 윤별이었으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기준호는 아직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준호 형님, 오랜만이에요. 1997년도 보호센터 기록 좀 찾아볼 수 있을까? 김 과장의 침대에 누워서도 지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눈매, 턱선, 그리고 그 팔찌. 모든 것이 너무나 일치했지만 구미시청 민원실로 향했다. 옛 동료 김 과장이 자네한테 부탁이 하나 있네. 표정이 난처해졌다. 그때 기록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알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윤별이 관련된 것 같아서 그래. 김 과장의 눈이 커졌다. 기준호의 딸 이야기는 시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다. 형님, 혹시 단서라도 찾으신 겁니까? 아직 확실하진 않아.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오후 2시쯤 김 과장이 먼지 묻은 파일 박스를 들고 나타났다. 형님, 찾았습니다. 근데 기록이 많이 손상돼 있어요. 기준호는 박스를 받아들고 빈 회의실로 들어갔다. 박스를 열자 누렇게 변한 서류들이 나왔다. 어떤 것은 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고 어떤 것은 찢어져 있었다. 기준호는 하나하나 서류를 펼쳐봤다. 1997년 1월, 2월, 3월 그리고 3월 18일자 기록에서 기준호의 손이 멈췄다. 새벽 4시경 시장 골목에서 보호가 필요한 여아 발견. 추적 나이 5세. 의사소통 불가. 오른손목에 은색 팔찌 착용. 기준호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더 읽어 내려갔다. 신고자 김명순. 긴급 보호조치 진행. 센터 이송. 김명순. 지아가 말했던 양어머니의 이름이었다. 이거야. 기준호는 숨이 막혔다. 이게 맞아 형님. 이게 윤별이 관련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기준호는 서류를 꼭 쥐었다. 더 있나? 후속 기록 같은 게? 김 과장은 박스를 뒤졌지만 그 이후의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기준호는 서류를 다시 읽었다. 새벽 4시, 시장 골목, 은색 팔찌,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윤별이가 집을 나간 건 1997년 3월 17일 밤이었다. 당시 기준호는 아내와 심하게 다툰 상태였다.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스트레스로 부부 사이는 파탄 직전이었다. 그날 밤 소리를 지르는 부모님을 보다 못한 윤별이가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기준호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나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 캄캄한 밤 5살 아이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밤새 동네를 뒤졌고 다음날 새벽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윤별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CCTV도 없던 시절이었고 목격자도 없었다. 그리고 26년이 흘렀다. 형님, 일단 센터 자료부터 더 찾아보세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나서 그 아이한테 말씀하셔도 늦지 않아요. 기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기준호는 구보호센터 건물로 향했다. 폐쇄된 지 2년이 지난 건물은 을씨년스러웠다. 관리인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자 그는 흔쾌히 보관소 문을 열어주었다. 보관소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낡은 상자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기준호는 하나씩 상자를 열어보기 시작했다. 1993년, 1995년, 1996년 드디어 1997년이라고 적힌 상자를 찾았다. 손이 떨렸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파일들이 나왔다. 월별로 정리된 파일들을 넘기다가 3월 파일에서 멈췄다. 긴급보호아동 이름 미상, 여아, 추정 5세. 발견 장소 구미 중앙시장 골목. 발견 시각 3월 18일 새벽 4시 30분경. 특이사항 의사소통 불가, 은색 팔찌 착용. 그리고 그 아래 희미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기준호는 사진을 보는 순간 주저앉고 말았다. 5살 여자아이. 겁에 질린 표정. 그리고 손목에 은색 팔찌. 윤별이었다. 26년 만에 그는 딸의 사진을 다시 보고 있었다. 보관소에서 나온 기준호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안도감, 기쁨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딸이 혼자서 어떻게 살아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정신을 추스른 기준호는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아 씨, 저 기준호입니다. 보호센터 기록을 찾았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정말요? 제 기록이 있었어요? 네.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눌 게 있어서요. 지금 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제가 위치 보내드릴게요. 오후 3시 지아가 카페에 도착했다. 그녀는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앉으세요. 기준호는 자리를 권했다. 기록을 찾으셨다고요? 지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준호는 가방에서 서류 사본과 사진 복사본을 꺼냈다. 이게 1997년 3월 18일자 기록입니다. 지아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글씨를 읽어내려가는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게 저예요? 네. 그리고 이 사진도. 지아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흑백 폴라로이드 사진 속 여자아이. 겁에 질려 있지만 분명히 자신과 닮은 아이였다. 이게 저였구나. 여기 보시면 발견 장소가 구미중앙시장 골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 반쯤이고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말씀하신 게 맞네요. 양어머니 분께 여쭤봐도 될까요?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엄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치매 초기라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집에 오세요. 기준호는 지하를 따라 반지하 원룸으로 향했다. 좁고 어두웠지만 나름대로 정돈되어 있었다. 명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우리 지하 왔구나. 근데 누구세요? 엄마, 이분은 민원 조정관님이세요. 제 과거 기록을 찾아주셨대요. 명순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지하 과거? 기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순 씨, 1997년 3월에 지아 씨를 발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명수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치매 초기였지만 오래된 기억은 비교적 선명했다. 새벽이었어요. 새벽 4시 반쯤 저는 그때 시장에서 청소 일을 했거든요. 새벽 일찍 출근하는데 골목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맞습니다. 가보니까 이 작은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날씨가 쌀쌀했는데 얇은 옷만 입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만 혼자였어요. 명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물어봤죠. 엄마 어디 갔냐고, 집이 어디냐고. 근데 아이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울기만 하고. 그래서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서 아이를 데려갔고 나중에 보호센터로 갔다고 들었어요. 기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혹시 그때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명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차 소리가 났어요. 차 소리요? 네. 경적 소리 같은 게 멀리서 들렸던 것 같아요. 아이를 발견하기 직전에. 시장 반대쪽 아파트 쪽이었던 것 같은데. 기준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26년 전 그날 밤 그는 윤별이를 찾으러 차를 몰고 나갔었다. 시장 근처까지 갔지만 아이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혹시 그때 경적을 울렸던 게 기억났다. 그리고 팔찌 명순이 다시 말을 이었다. 아이 손목에 은색 팔찌가 있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팔찌였죠. 기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 팔찌는 그가 직접 주문 제작한 것이었다. 윤별이의 이니셜과 생일을 새겨 넣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팔찌였다. 명수는 지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부터 내가 지아를 키웠어요. 친부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엄마 괜찮아요. 지아는 명순을 안아주었다. 기준호는 두 모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명순이 없었다면 지아는 어떻게 됐을까? 명순 덕분에 지아는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었다. 명순 씨 기준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지아 씨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순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지아가 오히려 저한테 선물이었어요. 대화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기준호는 지아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지아 씨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생각 있으세요? 지아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DNA 검사요? 왜요? 기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사실은 저도 26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아의 눈이 커졌다. 시기도 장소도 그리고 팔찌까지 모든 게 제 딸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혹시 당신이 제 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아는 말문이 막혔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DNA 검사로 확인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지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선생님의 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아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흘렀다. 26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검사해보고 싶어요.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친부모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기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병원에 같이 갈까요? 네, 그럴게요. 챕터 DNA 검사를 위해 병원에 가기로 한 날, 지아는 새벽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속이 메스꺼웠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카페로 향하던 중 지아는 현기증을 느꼈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간신히 벤치에 앉았지만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다. 손님, 손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119에 신고했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지아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이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삐삐 소리를 내는 기계들. 정신 드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다. 여기가 응급실이에요. 과로에 의한 실신이에요. 혈압도 낮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요. 며칠 푹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지아는 쓴웃음을 지었다. 쉬다니. 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간호사가 나간 뒤 커튼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간호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이름표에는 조성우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신 드셨어요? 조성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혈압 한번 재볼게요. 그는 지아의 팔에 혈압계를 감았다. 그러다 그의 손이 멈췄다. 지아의 손목에 있는 은색 팔찌를 본 것이다. 이 팔찌 조성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서 나신 거예요? 지아는 손목을 내려다봤다. 어릴 때부터 차고 있었어요. 왜요? 조성우는 팔찌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혹시 보호센터에서 오신 분인가요? 지아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세요? 조성우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제가 이 병원에서 25년째 일하고 있거든요. 오래전에 은색 팔찌를 찬 어린 여자아이가 보호센터 직원과 함께 온 적이 있어요. 지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때가 1997년이었나 1998년이었나 정확하진 않은데 아이가 워낙 어려서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그 팔찌도요. 무슨 일로 병원에 왔었나요? 건강검진이었던 것 같아요. 보호센터에서 아이들 데려오면 정기검진을 했거든요. 지아는 입술을 떨었다. 그 아이가 저일 수도 있나요? 조성우는 지아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나이도 비슷하고 팔찌도 똑같고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혹시 그때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글쎄요, 오래된 기록이라 조성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한번 찾아볼게요. 그가 나간 뒤 지아는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었다. 이 작은 팔찌 하나가 그녀의 과거를 찾는 유일한 실마리였다. 얼마 후 명순이 급하게 들어왔다. 지아야, 괜찮아? 엄마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명수는 지아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소리야? 내가 아프면 엄마가 더 아프지. 과로래요.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일 그만둬야겠다. 명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지아야 명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 다 알아.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아는 명순을 끌어안았다. 엄마는 저한테 전부예요. 두 모녀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그때 커튼이 다시 열리며 조성우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파일이 들려 있었다. 찾았어요. 조성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1997년 4월 2일자 기록이요. 지아와 명수는 숨을 죽였다.
보호아동 건강검진 기록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름 미상, 여아, 추정 5세, 특이사항 은색 팔찌 착용. 지아는 파일을 받아들었다. 희미한 글씨로 적힌 기록들. 키, 몸무게, 혈액형, 그리고 간단한 소견서. 이게 정말 저예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팔찌가 일치하고 시기도 맞아요.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죠. 명순이 파일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때 우리 지아 정말 작았는데. 지아는 기록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자신의 과거였다. 그리고 조성우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보호센터 측에서 추가 기록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혈액 검사 결과라든지 유전자 관련 자료라든지. 그게 남아있나요? 확실하지 않아요. 당시 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많은 자료가 누락됐거든요. 하지만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백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죠? 정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청할게요. 제 과거를 알고 싶어요. 조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지아는 기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기준호는 전화 너머에서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지아 씨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이제 DNA 검사만 하면 확실해질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 병원 갈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전화를 끊은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26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 곧 밝혀질 것 같았다. DNA 검사실 앞에서 지아와 기준호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검사 자체는 간단했다. 구강 점막을 채취하는 것으로 끝났다. 하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기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아는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습관적인 동작이었다. 불안할 때면 늘 이렇게 팔찌를 만졌다. 선생님,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에 제가 정말 선생님 딸이 맞다면 왜 그때 저를 찾지 못하셨을까요? 기준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제가 26년 동안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기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당연히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시스템의 문제가 컸다고 생각해요. 기준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1997년 당시 실종아동 신고 시스템은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다. 경찰서마다 기록 방식이 달랐고 보호센터와의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았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실종아동 전단지도 수백 장 뿌렸고요. 하지만 보호센터 쪽 기록과는 연결이 안 됐던 거죠. 왜요? 당시엔 전산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았어요. 경찰은 경찰대로, 보호센터는 보호센터대로 따로 관리했죠. 지아는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팔찌는요? 팔찌로 연결할 수 있지 않았나요? 팔찌도 제가 특징을 신고했지만 보호센터 측에서는 흔한 디자인이라고 판단했대요. 며칠 후 조성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병원 기록을 더 찾았다는 내용이었다. 지아와 기준호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조성우는 그들을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찾긴 찾았는데요. 조성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죠? 기준호가 물었다. 1997년에서
1998년 사이 자료가 많이 손실됐어요. 병원 전산 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백업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조성우는 서류를 펼쳤다. 여기 보시면 1997년 4월 2일자 검진 기록은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 추적 기록이 없어요. 추적 기록이요? 보통 보호센터 아동들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은 와야 하는데 그 기록이 없어요. 지아가 물었다. 그럼 저는 그 이후로 병원에 안 온 건가요? 아니면 기록이 누락됐거나. 조성우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병원 행정이 엉망이었어요. 종이 차트로 관리하다가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료가 유실됐죠. 기준호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다. 이건 뭐죠? 혈액형 기록이에요. B형 RH 양성.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제 혈액형이에요. 그럼 이건? 기준호는 또 다른 서류를 가리켰다. 예방접종 기록인데 일부만 남아있네요. 조성우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기준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중앙 데이터베이스에는 백업이 없나요? 확인해 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시스템 교체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면서 많은 병원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누가 일부러 지운 게 아니고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행정 착오예요. 악의는 없었어요. 그냥 시스템이 엉망이었던 거죠. 기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또다시 막막함이 밀려왔다. 기록이 없다. 증거가 불완전하다. 하지만 조성우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 정도 기록만으로도 추정은 가능해요. 어떻게요? 시기, 장소, 나이, 혈액형, 그리고 팔찌까지 모두 일치해요. 상황적 증거는 충분하다는 거죠.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제 과거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성우는 공감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전산화가 막 시작됐고 인력도 부족했고 예산도 빠듯했죠. 실수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기준호는 지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아 씨, 기록이 부족해도 우리에겐 사람의 기억이 남아있어요. 명순 씨의 기억, 제 기억, 그리고 이 팔찌. 지아는 손목의 팔찌를 내려다봤다. 기록은 사라져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찾아갈 겁니다. 조성우가 덧붙였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회의실을 나서며 지아는 기준호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제가 딸이 맞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기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마음으로는 확신해요. 하지만 머리로는 조심스러워요. 26년 동안 수없이 실망했거든요. 이해해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것 같아요. 모든 게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둘은 병원 로비를 걸었다. 주변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아 씨, 기준호가 멈춰서며 말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끝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감사해요, 선생님. 만약 당신이 제 딸이 맞다면 기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26년 동안 혼자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선생님, 지아가 기준호의 말을 끊었다. 아직 결과도 안 나왔어요. 그때 가서 생각해요. 기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확신이 담겨 있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기준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다. 그러던 중 옛 동료 김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님, 혹시 구보센터 건물 폐쇄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다음 주에 완전 철거된대요. 그 전에 남은 물품들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준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물품이라면? 옛날 보관함에 남아있던 것들이요. 실종아동 관련 물품도 있다고 하던데 지금 당장 갈 수 있나? 전화를 끊자마자 기준호는 지아에게 연락했다. 지아도 흔쾌히 함께 가겠다고 했다. 오후 2시 둘은 폐쇄된 보호센터 건물 앞에서 만났다. 회색빛 건물은 을씨년스러웠다. 깨진 유리창, 벗겨진 페인트, 녹슨 철문. 관리인이 철문을 열어주었다. 조심하세요. 바닥이 고르지 않아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좁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지아는 주변을 둘러봤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렸던 그림들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보관실은 지하에 있어요. 관리인이 앞장서서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는 더 어두웠다. 형광등 몇 개만 깜빡이며 빛을 내고 있었다. 보관실 문을 열자 낡은 상자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모습이 보였다. 기준호는 상자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지아도 함께 상자를 열었다. 옛날 장난감, 옷가지, 신발,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나왔다. 1시간쯤 지났을까? 기준호는 구석에 있던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녹슬어서 쉽게 열렸다. 상자 안에는 작은 비닐봉지들이 담겨 있었다. 각 봉지에는 연도와 번호가 적혀 있었다. 개인 소지품 보관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이게 뭐죠? 지아가 물었다. 아이들이 센터에 들어올 때 가지고 있던 물건들인 것 같아요. 기준호는 봉지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97-15라고 적힌 봉지가 눈에 띄었다. 기준호의 손이 멈췄다. 1997년 15번. 지아가 발견된 것이 3월이었고 그의 15번째 보호아동이었다면이고 기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집어들었다. 봉지 안에는 작은 물건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은색으로 반짝이는 물건. 기준호는 숨을 멈췄다. 봉지를 열자 은색 팔찌가 나왔다. 지아가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팔찌였다. 이게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팔찌를 바라봤다. 기준호는 팔찌를 햇빛 아래로 가져갔다. 안쪽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몸이 굳어졌다. YB 97-315 명확한 각인. 윤별의 이니셜과 생일. 어떻게 두 개가 지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기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쌍둥이 팔찌였어요. 하나는 윤별이가 차고 하나는 제가 보관하고 있었죠. 그럼 이건 윤별이가 차고 있던 거예요. 센터에서 아이를 보호할 때 벗겨서 보관했던 거겠죠. 지아는 자신의 손목을 보았다. 그럼 제가 차고 있는 건 제가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기준호는 기억을 더듬었다. 윤별이가 사라진 후 저는 매일 그 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담아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윤별이는 센터에 보호될 때 팔찌를 벗겼고 그 팔찌는 보관되었다. 하지만 명순이 지아를 데려갈 때 센터에서는 신원 확인을 위해 원래 기준호가 보관하고 있던 쌍둥이 팔찌를 찾아 지아에게 채워줬을 것이다. 26년 동안 기준호는 두 개의 팔찌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다. 두 팔찌가 서로를 찾고 있었던 거네요. 지아는 손목의 팔찌를 벗었다. 두 팔찌를 나란히 놓으니
완벽하게 일치했다. 디자인, 크기, 그리고 안쪽의 각인까지. 기준호는 주저앉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26년. 그토록 긴 시간 동안 찾아 헤맸던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윤별아 기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쥐었다. 한참 후 정말 내가 맞구나 지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기준호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관리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찾으신 건가요? 기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딸을 찾았어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아니,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기준호는 지아를 바라봤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표정이었다. 윤별아 기준호는 지아의 손을 잡았다. 26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지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기준호에게 안겼다. 아버지 두 사람은 어두운 지하 보관실에서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다. 26년 만에 재회였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기준호는 지아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미안해, 더 일찍 찾지 못해서 아니에요.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보호할게. 보관실을 나서며 기준호는 두 개의 팔찌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이 팔찌들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다.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풀렸다. 윤별아. 기준호가 불렀다. 지아는 그 이름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다. 네, 아버지. 집에 가자. 명순 씨께도 말씀드려야지. 둘은 나란히 걸으며 보호센터를 떠났다. 26년 만에 잃어버린 퍼즐이 제자리를 찾았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이틀 전 기준호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구 보호센터에서 일했던 퇴직 직원이 연락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제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보호센터에서 일했었죠. 혹시 1997년 기록을 기억하시나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기준호는 지아와 함께 박영수를 만나러 갔다. 그는 작은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둘을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앉으세요. 박영수는 가게 뒤편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차라도 한잔 하시죠. 따뜻한 보리차가 나왔다. 박영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사실 그 사건 제 기억에도 선명해요. 윤별이라는 아이였죠? 기준호의 눈이 커졌다. 윤별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네. 특이한 케이스였거든요. 박영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다. 1997년 3월 그때 지역사회복지과에서 긴급 연락이 왔었어요. 긴급 연락이요? 가정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이웃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죠.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부간 갈등이 있어서 아이를 위한 임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어요. 지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당시 구미 씨 한 가정에서 생계 문제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이웃에서 아이가 걱정된다는 연락을 했고 복지과에서 상황을 확인한 거죠. 기준호는 고개를 떨궜다. 그때 그 가정이 자신의 집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명확한 위험 상황은 아니었어요. 다만 가정 환경이 아이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죠. 그럼 왜 윤별이는? 그날 밤이었어요. 박영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갔다는 연락이 들어왔어요.
새벽에 시장 골목에서 혼자 있는 걸 발견됐고요. 복지과에서는 이게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어요. 아이를 임시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정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였죠. 그래서 보호센터로. 네. 하지만 문제는 박영수는 한숨을 쉬었다. 행정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요? 당시 인력이 너무 부족했어요. 담당자 한 명이 수십 건의 케이스를 처리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서류가 제때 작성되지 않았고 연락처도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어요. 기준호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저한테는 왜 연락을 안 했나요? 연락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박영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담당자가 연락처를 잘못 적었어요. 전화번호 한 자리를 틀리게 쓴 거죠. 그런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집 전화만 있었는데 기준호 씨 가정은 사정이 어려워 전화 연결이 안 됐죠. 기준호는 기억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전화 요금을 못 냈었다. 전화가 정지된 상태였다. 그래서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담당자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럼 실종 신고는요? 기준호가 물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게 박영수는 더욱 미안한 표정이 되었다. 당시 경찰과 복지과 그리고 보호센터 사이에 정보 공유가 안 됐어요. 각자 따로 시스템을 운영했거든요. 말도 안 돼. 지금 생각하면 정말 허술한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그게 당시 현실이었어요. 박영수는 차를 다시 따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케이스가 묻혔어요. 새로운 아이들이 계속 들어왔고 담당자는 바뀌었고 기록은 제대로 인계되지 않았어요. 그 사이 윤별이는 명순 씨가 임시로 맡게 됐죠. 원래는 한두 달만 맡기로 했는데 계속 맡게 된 거예요. 지아는 명순을 떠올렸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어머니.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았어야 했는데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도 제대로 안 됐어요. 서류상으로는 임시 위탁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냥 계속 키우게 된 거죠. 기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찾았다면 기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박영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인력 부족, 예산 부족, 소통 부재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제 딸이 그 시절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박영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여러 가정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죠.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영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미안함이었어요. 퇴직하고 나서야 그때 일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많은 가족들이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요. 지아가 말했다. 하지만 저도 그 시스템의 일부였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기준호가 입을 열었다. 박 선생님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잘못은 아니에요.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거 저도 이해해요. 박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가게를 나서며 지아는 기준호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화나지 않으세요? 화나지. 기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어. 저도요. 시스템이 부족했지. 사람들은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둘은 한참을 걸으며 말이 없었다. 과거를 알게 됐지만 그 과거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슬펐다. 윤별아. 기준호가 멈춰서며 말했다. 네, 아버지.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부터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명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지아야, 괜찮을 거야. 엄마 만약 제가 정말 윤별이가 맞다면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수는 부드럽게 웃었다. 무슨 소리야? 엄마는 엄마지.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친아버지가. 지아야. 명수는 딸의 얼굴을 감쌌다. 사랑은 나눠지는 게 아니야. 커지는 거야. 내가 아버지를 찾는다고 해서 엄마한테 오는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란다. 지아는 명순을 껴안았다. 고마워요, 엄마. 오전 10시 지아와 기준호는 병원에서 만났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진료실 문 앞에서 기준호가 물었다. 준비됐어? 네, 아니, 사실 떨려요. 나도 그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았다. 앉으세요. 결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았다. 지아의 손은 떨렸고 기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의사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DNA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확률은 99.99%예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아는 숨이 멎는 듯했고 기준호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확실한 건가요?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기준호 씨는 이지아 씨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맞습니다. 기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26년. 그토록 긴 시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딸을 찾았다. 정말로 찾았다. 지아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되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사랑받았던 아이였다.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기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윤별아, 내 아버지. 26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저도 제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았어요. 엄마 명순 엄마가 잘 키워주셨어요. 기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명순 씨한테 감사해야겠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셨으니까. 엄마도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함께 가자. 병원을 나서며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아버지와 딸. 26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다. 반지하 원룸에 도착했을 때 명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어서 오세요. 명수는 기준호를 맞으며 말했다. 세 사람은 좁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명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결과가 나왔나 봐요? 네. 지아가 대답했다. 제가 윤별이 맞아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를 지었다. 다행이다. 내 아버지를 찾았구나. 기준호는 명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명순 씨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명순은 당황했다.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셨어요. 윤별이를 키워주셨어요.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입니다. 명수는 기준호를 일으켜 세웠다. 아니에요. 지아가 오히려 저한테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기준호 씨, 명수는 기준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서로 감사할 필요 없어요. 지아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명순과 기준호.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모였다. 엄마, 아버지 지아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저 정말 행복해요. 뭐가? 명순이 물었다. 두 분 다 제 곁에 계셔서요. 저는 한 명의 부모도 없을 뻔했는데 이제 두 분이나 계세요. 기준호는 지아를 끌어안았다. 윤별아, 이제부터 아버지가 지켜줄게. 저도 같이 지켜줄 거예요. 명순이 덧붙였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좁은 반지하 원룸이었지만 그 안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한참 후 명순이 말했다. 기준호 씨, 저녁 같이 드시죠. 제가 지아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일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기준호가 말했다. 명순 씨, 이제 우리 가족인데 편하게 지내요. 명순은 환하게 웃었다. 그럼 같이 만들어요. 지아는 부엌에서 요리하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명순과 기준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준비했다.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 따뜻했다. 맛있다. 기준호가 말했다. 26년 동안 이렇게 밥을 먹여주셨군요. 지아는 밥을 먹으며 눈물이 났다. 행복해서 나오는 눈물이었다. 이제야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식사 후 기준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윤별아,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올래? 명순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지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저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 기준호는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도 자주 보고 싶어요. 우리 자주 만나요. 기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아버지가 자주 올게. 명순이 말했다. 기준호 씨, 아예 여기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건 어때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세 사람은 웃으며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다. 밤이 깊어지고 기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현관문 앞에서 지아가 기준호를 불렀다. 아버지. 응? 사랑해요. 기준호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다. 나도 사랑한다, 윤별아. 둘은 마지막으로 껴안았다. 26년 동안 하지 못했던 포옹을 채우듯이 기준호가 떠난 후 지아는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었다. 이제 이 팔찌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표식이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다. 은색 팔찌가 달빛에 반짝였다. 26년 만에 팔찌는 진짜 주인을 찾았다. 그리고 주인은 진짜 가족을 찾았다. 한 달 후 기준호는 약속대로 지아와 명순이 사는 동네 근처로 이사를 왔다.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투룸 아파트였다. 어때? 괜찮아? 이사를 도와준 지아가 물었다. 완벽해. 여기서 너희 집까지 걸어서 10분이면 되니까. 매일 저녁같이 먹어요, 아버지. 그래야지. 기준호는 짐을 정리하며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윤별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100일 사진, 돌 사진, 그리고 5살 생일 사진. 이게 나예요? 지아는 사진을 보며 신기해했다. 응, 내가 정말 귀여웠어. 지아는 사진 속 자신을 바라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 이 사진들 복사해도 돼요? 엄마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물론이지. 다 복사해.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기준호의 새 집에서 첫 식사를 함께 했다. 기준호가 직접 삼겹살을 구웠고 명수는 상추와 쌈장을 준비했다. 건배. 세 사람은 음료수 잔을 부딪혔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기준호가 말했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 명순이 덧붙였다. 행복을 위하여. 지아가 마무리했다. 식사를 하며
기준호는 앞으로의 계획을 꺼냈다. 윤별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니? 하고 싶은 일요? 응. 이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 지아는 잠시 생각했다. 사실 공부를 더 하고 싶었어요. 대학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 무슨 공부? 사회복지요.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기준호는 환하게 웃었다.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가 학비 대줄게. 괜찮아요, 제가. 윤별아. 기준호는 딸의 손을 잡았다. 26년 동안 못해준 걸 이제라도 하게 해줘. 아버지 기쁨이야. 지아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해요, 아버지. 명순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지아 대학생 되는 거야. 엄마도 같이 공부해요.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명수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는 요리 배우고 싶은데. 좋아요. 같이 배워요. 세 사람은 웃으며 미래를 그렸다. 각자의 꿈, 함께할 일들, 그리고 쌓아갈 추억들. 다음 주 지아는 3중 근무를 그만두고 카페 하나만 남겼다. 기준호가 생활비를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생긴 지아는 대학 입학 준비를 시작했다. 학점은행제로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다. 사회복지학과를 목표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명순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치매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약을 복용했고 기준호와 지아의 돌봄을 받으며 안정을 찾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흩날렸다. 예쁘다.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사진 찍자. 기준호가 휴대폰을 꺼냈다. 세 사람은 벚꽃 나무 아래서 사진을 찍었다. 웃는 얼굴, 행복한 표정, 그리고 서로를 껴안은 모습. 이 사진 인화해서 거실에 걸어야겠다. 명순이 말했다. 우리 첫 가족 사진이네요. 지아가 덧붙였다. 그러게. 26년 만에 가족 사진. 기준호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벤치에 앉아 쉬며 지아가 물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물론이지. 26년 동안 꿈꾸던 순간이야. 저도 행복해요. 이렇게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명순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우리 셋이 가족이구나. 정말 감사하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려 눈앞을 지나갔다.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기준호는 전을 부치고 명수는 국을 끓이고 지아는 상을 차렸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지아가 물었다. 아니, 그냥. 기준호가 대답했다. 그냥? 그냥 우리가 함께 있어서 특별한 날이야. 지아는 미소를 지었다. 맞는 말이었다. 매일이 특별한 날이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기준호가 말했다. 윤별아, 내가 잃어버린 26년을. 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채워나가자. 지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저도 그러고 싶어요. 힘들 때는 말해. 아버지가 항상 곁에 있을게. 저도요. 명순이 덧붙였다. 엄마도 항상 여기 있어. 지아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자신을 사랑하는 두 명의 부모. 이보다 큰 행복이 또 있을까? 감사해요. 두 분 다. 식사를 마치고 기준호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윤별아, 이거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자 은색 팔찌 두 개가 나왔다. 보관함에서 찾았던 바로 그 쌍둥이 팔찌들이었다.
이제 두 팔찌를 다시 합쳐야지. 기준호가 말했다. 어떻게요? 하나는 내가 계속 차고 하나는 내가 간직할게. 그럼 우리는 항상 연결돼 있는 거야. 지아는 새로운 팔찌를 손목에 찼다. 26년 동안 차고 있던 팔찌와 함께 두 개의 팔찌가 손목에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이쁘다. 명순이 웃으며 말했다. 그치요? 지아는 손목을 들어 보였다. 그날 밤 창밖에는 달빛이 비쳤다. 지아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26년. 길고 긴 시간이었다. 혼자였던 시간, 외로웠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끝났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엄마와 함께, 가족과 함께. 지아는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었다. 팔찌가 달빛에 반짝였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 집에 왔어. 이제 괜찮아. 지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집에 왔다. 이제 괜찮다. 어둠 뒤에 찾아오는 빛처럼 지아의 인생에도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3,000원이 만들어낸 기적. 26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 그리고 그들을 이어준 은색 팔찌.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상 속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